감사드리고요. 저희 책이 그 관심에 부응해서 잘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좀 일반 독자들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책 서술 면에서 그렇게 공을 많이 못 들인 책이라서 조금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책은 이제 책 제목이 정의로운 전환이고요.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정의로운 전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국제기구에서 지금 이제 요즘이 대전환의 시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전환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변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가지고서 공급을 했었는데 그 에너지라는 건 모든 경제 활동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이건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 있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꽤 됐죠. 우리 사회에서도 한 10년, 20년 정도,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 나오고 기술 변화, AI, 빅데이터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기술의 큰 흐름에서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중요시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지금 보통 대전환하면 나오는 그 의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발전 단계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어느 정도 추격에 성공해서 선진국 단계까지는 진입을 했는데 과연 이 선진국 단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시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약간 좀 시험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선진국이 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제 그런 시험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추격 경제, 개발도상국형 어떤 추격 경제에서 선진국형 어떤 선도 경제 어떤 분야건 간에 그게 농업일 수도 있고 제조업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좀 추격 경제에서 좀 선도 경제형으로 그리고 이제 선도 국가형으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단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전환의 시점에 있다고. 이게 사실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국가의 이제 어떤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경험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죠. 선진국들이 그죠? 좀 이따 다 얘기하게 되겠지만 좀 긴 기간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는 이제 짧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진국이 한 50년, 100년 동안 한 거를 우리는 한 10년, 20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국가의 어떻게 이걸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좀 체제 아니면 시스템의 전환? 여기는 이제 국가의 어떤 공적 제도도 있겠지만 경제 질서도 다 포함된 거죠. 시스템 전환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금이 이제 대전환인데 세 가지 의미의 그 대전환의 과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이 책은 이제 저하고 저희도 이제 지금 여기 읽는 사람들과 같은 이제 비슷한 좀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 공부 모임에 이제 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공저자로서 이제 전문가들 보시면 이제 노동 전문가도 계시고 산업 전문가 계시고 그리고 투자 쪽에
그 지속 가능한 투자 그런 쪽에 전무 유형재 대표, 또 학계 인사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책을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세미나를 거듭하다가 이제 쓴 책인데요. 그래서 이제 책의 상당 부분이 이제 아마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자본주의의 어떤 대전환의 시점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에, 특히 두 가지 의미에서 기후 위기를 대응해서 이제 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21세기 자본주의의 문제에 대한 이제 그 설명, 이제 논의들이 맨 처음 이제 앞부분에 좀 모르겠어요. 좀 읽으시면서 이걸 얼마나 공감을 많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너무 이렇게 상세한 설명들이 많이 빠져 있는 논리 구조들이 많아서 아마 이제 읽는 분에 따라서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 이렇게 생각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 부분에 이제 주로 제가 평소에 그 가졌던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담았고요. 그래서 읽는 분에 따라서는 너무 좀 레디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 좀 고민했던 이제 관점은 국가 정책의 관점이 있고 학자로서 경제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저로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로서 이제 어떤 정책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이제 비판하고 그걸 개선하려는 이제 제안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어떤 국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거 크게 보면 좀 세속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이 세계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학자로서 보게 되면 이런 세속적인 이해를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자본주의가 정말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인간의 보편적인 진보의 관점에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레디컬하게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문제를 이제 인류의 보편적 진보의 관점에서,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는 시각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현재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균형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정책 재원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한국의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어떤 이제 정책적 대응, 미래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이제 논의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 국가의 국익의 관점, 세속적인 이익의 관점보다는 좀 더 이제 보편적인 윤리, 보편적인 어떤 인간 진보의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보려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첫 슬라이드 내용은 아마 이제 좀 보편적인 이제 관점에서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한번 인간 진보의 관점에서 이렇게 자본주의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문제점들이 지금 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본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어떤 시장 경제에 의존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인간의 경제 활동, 우리가 자본주의가 아닌 경제에서는 상당 부분의 경제 활동이 그 지역 사회의 어떤 협동 아니면 자가 생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도시락을 엄마가 싸주면은 이건 경제 활동이 아니지만 도시락을 어디서 사 먹으면 경제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건 자가 생산 아니면은 시장을 통하지 않은 어떤 지역 경제 아니면 이런 협동에 의한 어떤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 의한 경제 활동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퍼캐터 GDP 이런 걸로 이제 경제 활동의 뭐 양적인 지표로 삼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퍼캐터 GDP라는 거는 시장에 의해서 이제 계산되는 경제 활동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을 좀 왜곡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가 발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퍼캐피타 GDP로는 잡히지 않지만 실제로 경제 활동은 많이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뭐 가족 내에서의 서로 상부상조한 가족 내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도 간의 생산 뭐 이런 것들은 그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경제에서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걸 벗어나서도 초월해서도 어떤 집단 내에서의 어떤 상부상조하는 어떤 경제 활동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안 나타나는 거죠. 이 퍼캐터 GDP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단순히 우리가 국가를 비교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왜곡되는 측면이 많이 있긴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시장 가치라고 했는데요.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보면 극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아주 거칠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 가치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의해서 측정될 가격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 거죠. 가격으로 환원된 가치. 이제 그 가격이 이제 결국 이윤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의 역사가 우리가 대략 한 산업혁명 이후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 이전에도 자본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산업화 이후라고 생각한다면 한 250년, 300년, 길어야 300년, 250년, 200년, 국가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나라는 고작 한 50년도 안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역사를 쭉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주관적인 입장인데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 주도권은 소비자일까요? 기업일까요? 이 경제에 이제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어떤 주도권을 우리가 소비자, 노동자, 기업, 자본 크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노동자일까요? 노동자일까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노동자라고 하면 그러면 사회주의나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여건에서 보면다면 노동자가 사실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상당히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뒤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노동권이라는 것이 도입되기 시작한 20세기 초반 어떤 나라는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1980년대 후반 그러니까 노동권이 도입되면서 노동자라는 이제 집단이 전면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면에 지금은 또 사라지고 있죠, 그죠? 노동자라는 어떤 단체 의 힘이라는 게 노동자들의 어떤 단체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는 힘이 점점 이제 또 줄어들고 있죠. 그거 아닌 거고 소비자인가요? 소비자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의 권리가 이렇게 또 전면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비자의 권리가 강조된 글쎄 노동권보다 더 이유 아닌가요?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더 이유인 것 같아요. 시민사회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법에 도입되면서 그러니까 이건 더 늦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가장 중심적인 어떤 동력이었다. 그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는 힘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21세기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그 산업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자본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무역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 활동을 상상하기라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그죠? 지금은
근데 이게 이런 자본주의가 도래한 거는 이제 그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전은 주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기서 식민지를 수탈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들 간의 무역은 있었겠죠, 그죠? 이런 식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다면 이건 일부는 시장이죠, 그죠? 제국주의가는 시장이지만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관계는 시장 질서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거의 뭐 수탈 경제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물론 뭐 비판적이고 볼 수 있어요. 이 디벨롭 컨트리와 디벨롭ing 컨트리의 관계가 이게 과연 공정한 시장이냐, 뭐 당연히 공정하진 않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영역에 이제 포섭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장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식민지로부터 이제 뭐 우리가 뭐 침략주의에서 식민지의 독립과 인권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방식의 뭐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어떤 한 걸음의 발전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50년대부터 뭐 최근까지 아마 제가 이 정확한 수치는 내가 이제 계산한 지가 좀 오래됐지만 아마 연평균 6% 정도 성장을 했어요. 글로벌 무역의 성장이 평균적으로 연평균 6%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연평균 66% 성장이면 이건 엄청난 성장이거든요. 그죠? 이게 한 50년 되면 무역이 거의 50년 전보다 뭐 글쎄 이게 정확한 계산을 하지만 한 40배 이상 성장했을 거예요. 40배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본이 주도적으로 자본이 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아주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소비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장 쉽게, 옛날에는 이제 침략에서 했는데 침략주의가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가장 쉽게 이 전 세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대 소비를 이끌어내고 최대 이윤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최적화된 시스템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소비자의 역할이 소극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거 여기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의 역할을 이제 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 마케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광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소비자를 최대한 소비하는 기계로 만들게 하는 거죠. 소비자가 광고에 반응해서 최대한 욕망을 표출하게끔 시장에서, 그래서 자기 상품을 사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 전략이 아주 비윤리적인 광고 전략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제품도 아주 비윤리적인 제품이 많아요. 애딕티브하게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요.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기계가 됐다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비하는 기계가 되면, 그리고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이 진보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그 불확실성을 극복해서 생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뭐 생물의 역사를 보면은 뭐 인간의 역사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보면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이제 어디서 위험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과연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에서 나올 것이냐? 과연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 위기를 발생시킨 여러 가지 위험이 있잖아요. 오염물질을 막 배출하는데 기업의 이윤 극대화는 이 오염물질 배출에서 발생하는 미래 문제를
가능한 한 무시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겠죠, 그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모두 겪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더라도 나만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내가 오염을 더 많이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이윤을 벌려고 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뭐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외부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물에 오염 물질을 막 배출하는 기업이 있는데 왜 배출할까요? 이건 안 좋은데 내가 배출하면 이 안 좋음은 나쁜 효과는 모든 사람이 겪는 거고 나한테 내가 겪는 나쁜 효과는 아주 작은 거죠. 반면에 내가 이걸 배출해서 얻는 이익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이 오염 물질을 더 많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하려고 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기후변화도.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최대한 이런 외부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나쁜 효과를 무시하고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이윤에서의 좋은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환경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외부성 때문에 환경 오염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업이 그냥 시장 가격을 극대화하는 그걸 저는 이제 단선적 시장 가치 극대화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인류가 이런 식으로 경제 활동이 팽창하고 방향을 설정한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인류가 다양한 시장 가치와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들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면은 그 환경 오염이라는 것에서 내가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환경 오염은 근데 상당히 중요한 가치죠.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가치인데 여기 시장에서 시장 가치에서는 측정되지 못하는 거죠. 시장 가치에서 환경 오염의 가치가 측정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측정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규제를 해서. 근데 현실적으로 그 측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규제가 없으면 측정될 수가 없어요. 행사가 증거를 가지고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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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소비자가 기계가 아니고 소비자가 의식을 가진다면 소비자가 만약에 저 기업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이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업으로부터 소비를 안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 기업은 처벌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계가 되지 않으면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설사 이윤 극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발달해 온 데에 있어서는 자본주의가 팽창함에 있어서 그런 소비자의 역할은 상당히 미미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대량 소비를 통해 대량 소비, 대량 생산 그렇게 해서 지구 생태계, 지구 자원을 훼손하고 지구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이런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 그 위기에 바로 그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21세기가 20세기, 19세기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보통 트레저디 오브 카먼스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인데 이건 말 그대로예요. 공유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훼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같이 쓰는 공유지가 있으면 그 공유 자원을 과도하게 남용해서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안에 꽃게가 있는데 그 공유 자원을 그 중국이라든지 한국 어부들이 그냥 남용을 하게 되면 꽃게에 씨가 말려서 결국은 미래 세대 아니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꽃게를 더 이상
소비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죠. 그게 이제 지구 공유 자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꽃게 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지구 공유 자원, 이제 지구 사회가 공유하는 자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숲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좋은 외부성, 생태계에서 하나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들, 뭐 툰드라의 뭐 숲.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가 얘기하는 건 뭘까요? 기후 위기는 결국 이 대기라는 공유 자원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대기에 온실가스를 이제 우리가 배출하는 건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온실가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 생산의 쓰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 생산의 쓰레기. 근데 에너지 생산의 쓰레기를 우리가 얼마나 배출할 수 있는, 너무 많이 배출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배출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거죠. 그 용량이 어떻게 보면 지구 공유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는 온실가스라는 에너지 생산의 쓰레기를 담는 하나의 그릇인데, 그 용기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이거는 모든 지구 공동체가, 지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공유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과거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오존층 위기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맞고 코로나 위기도 어떻게 보면 그 지구에서의 어떤 질병의 어떤 그 질병으로부터의 어떤 뭐 자기 방어 방어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어떤 지구 생태계가 거기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스스로 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해석하고, 기후 위기가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규모로 보면 오존층 위기는 이제 잘 아시지만, 오존층 위기는 이제 우리가 일부 이제 경제 활동, 뭐 냉매와 관련된 거, 아니면 뭐 프레온가스 대표적인 냉매죠. 그런 것만 이제 우리가 잘 뭐 어떤 기술적으로 대체 물질을 찾고 하면 되는 문제였죠. 기후 위기는 뭐죠? 기후 위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큰 거죠. 이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냉장고를 안 써야 되는 거죠. 에어컨 안 쓰고, 최악의 경우에. 근데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 우리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규모로서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개가 별로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 간 불평등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 침략주의 시대에서는 정말 선진국들이 물리적으로 침략을 해서 지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식민지를 수탈을 했다면은 지금은 어쩌면은 굳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서 지배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식민지로부터 불공정 무역을 통해서 많이 이윤을 빨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빨대가 만들어지면은 굳이 식민지에는 니네 알아서 독립정부를 만들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국제 무역 질서라는 빨대를 가지고서 그냥 이익만 빨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의 국가 간의 큰 개발 격차라고 볼 수 있고, 국가 간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런 용어도 씁니다. 아마 한 몇백 년 후에 인류가 지금 현대 사회를 본다면 지금처럼 국가 간의 장벽이 큰 역사상 지금처럼 국가 간의 장벽이 큰 경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국경에 이게 허술했었고, 우리가 식량이나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기후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이 제대로 과거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과거에 뭐 경작할 수 있었던 땅이 갑자기 사막이 돼버리는 거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기후위기의 변화를 겪고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식량 낭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침략주의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정을 만들어 놓고 무기를 막 팔아제끼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또 전쟁 난민, 그 정치 난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 난민 문제가 지금 난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특히 기후이기 때문에 이 식량. 근데 원래 과거에 그 이동의 자유만큼 근본적인 자유도 없습니다. 이동의 자유, 생태계에서 이동의 자유 막으면 생태계는 망하는 거죠. 생태계는 파괴되는 거예요. 이동의 자유만큼 아주 펀더멘털한 자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대는 그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막아놓는 그 시스템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유목민들은 이동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동 없이. 이 지역이 이제 생산이 안 되면 또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을 개척하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원래대로 가든지, 이런 이동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존해 왔던 삶의 방식이 우리가 구석기 시대 삶이잖아요. 우리가 인류의 이 신체적인 특성은 구석기 시대예요, 아직도. 인류가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난 거는 인류 역사에서 뭐 5%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구석기 시대에 누리던 자유를 지금 막아야 될까?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기후 난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거 기후 위기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 국가 간 불평등 문제는 시리어스하게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21세기 자본주의 지속 가능성을 이제 훼손하고 있는 문제고,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에는 이거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생산 활동을 하고 살아도 괜찮은 건가?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고민인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석유를 매일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제가 책에도 어딘가에 썼는데, 뭐 5리터 가까이를 쓰고 있어요. 5리터를 쓰는 거예요. 기름 5리터를 매일 이제 태워서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 다소비적인 삶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한번 5리터를 매일 한번 이렇게 태워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이. 그러면 당장 드는 고민이, 야, 이렇게 막 태워도 돼? 뭐 고민하게 되겠죠. 이런 고민을 과학자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이 50년대 전후로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이제 그런 기후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한 70년대쯤 되면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배출하면은 지구 온난화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과학자들이 이미 그와 관련된 모형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었고, 그런 예측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70년대. 근데 이제 그런 행동으로 이제 접어든 것은 이제 그 90년대 중반이죠. 그때부터 이제 인류가 이 기후 위기 이대로 나서는 안 된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 고민이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인간의 본성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을까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가면은 우리 뭐 이렇게 자기 이기적으로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렇게 엉망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성리학에도 있고, 이건 뭐 아담 스미스의 윤리학자였잖아요, 그죠? 아담 스미스의 윤리학에도 있고, 아담 스미스 이후에 많은 윤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해왔었거든요. 인간 본성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지금까지 서바이벌 할 수도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력도 이런 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 스미스가 호모 사피엔스의 그런 본성을 상당히 잘 캡처했잖아요. 그 윤리학에 보면 뭐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본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유인원에 비해서 생존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아담 스미스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건 뭐 생물학자들도 다 그런 뭐 그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은 이제 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종의 어떤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걸 발견하고.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자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윤리를. 인간이라는 종이 지속적으로 이 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무기가 무엇이냐. 도덕이 그 무기 중에 하나다라고 본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과학자들이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연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돈과 독립된 어떤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명예에 대한 욕심이 모든 사람에게 호혜로운 어떤 발견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탐구였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 그건 자기 이기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결국 국제사회를 바꾼 거는 결국 이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이제 뭐 시민들에게 확대되고 알려지고 시민들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하게 되고 그런 시민들의 고민이 모여서 정치인을 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국가 단위에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런 온실가스 저감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는 정부를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독일의 정부는 그래서 20년 아니면 그 전부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고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독일 정부도 그랬고 영국 정부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이거는 위에서부터의 노력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래서부터의 소비자와 시민과 시민사회의 그런 그 각성과 어떤 윤리적인 소비 그리고 윤리적인 시민 주권 행사 이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미국을 보시면 잘 알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 정부 중에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갈팡질팡했었죠.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 이제 부시가 이제 그때 부통령이었고요. 부시가 아니고 엘 고어가. 그래서 클린턴 그때 이제 교토 프로토콜에 이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 비준을 못 받았죠. 그리고 이제 조지 W 부시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제 의회 비준은 이제 뭐 행정부가 뭐 할 생각이 없었고 행정부 자체가 그 교토 프로토콜에 반대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의 또 캘리포니아주 같은 주정부들은 그 주정부 안에서는 또 교토 의정서에 따른 어떤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지속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락가락 하다가 지금에 이른 거죠. 지금은 이제 다시 민주당 정부고 지금은 미국도 더 이상 우리가 트럼프 때 이제 다시 이제 이탈을 했었고 다시 이제 들어왔죠. 오바마 정부 때. 그렇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미국의 많은 주들은 뭐 텍사스가 아닌 뭐 다른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 주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었어요. 정부가 중앙 정부, 그 연방 정부가 어떻게 바뀌던 것에 이제 무관하게 노력을 지속해 왔었고 지금은 이제 그 노력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뭐 여기서 탈퇴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요. 뭐 부시 정부 때만 해도 뭐 기후 위기가 뭐 괴담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정부 인사들이 하고 그랬었어요.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후 위기는 괴담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뭐 소수 있긴 있지만 여전히 뭐 과거와는 많이 다르고 미국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다른 슬라이드들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거기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제가 책의 앞부분에 보면 뭐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제 카운트하는 가치라는 것은 이제 시장 가격인 거예요. 근데 시장 가격으로 카운트되지 않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많이 읽는 책 중에 샌더스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이죠. 시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가치. 제가 저 책 제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가격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가치를 논하는 책이 있죠. priceless, 영어 제목에는 아마 priceless라는, 마이클 샌더스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이제 시장 가격이 측정하지 않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제 쓰여 있는데요.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마 곰곰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머님이 싸주는 도시락은 시장에서 측정되지 않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가치잖아요. 이거 가치인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친구하고 나하고 이렇게 뭐 싸울 수도 있고 같이 즐겁게 놀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죠, 그죠? 사회적 관계로부터 내가 얻는 어떤 베너핏,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 간의 유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이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무수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TV를 보는 것과 우리가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과 TV를 보지 않고 내가 혼자 스스로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가족과 아니면 다른 사람과 친구와 가지는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있잖아요. 레크레이션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만들어내는 레크레이션, 엔터테인먼트가 개인이 만들어내는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이 시장이 확대되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가? 아마 그런 고민들은 많이 하실 거예요. 너무 시장의 영역이 많다 보면 지금 유튜브에 우리가 소비하는 시간 많지. 이건 시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유튜브의 소비는. 이게 너무 많으면 또 개인이 어떤 스스로 가지는 시간의 가치, 그 속에서 우리가 얻는 어떤 중요한 어떤 자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명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신건강에. 아니면 조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소비자들의 자각, 시민들의 자각,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제 알려주는 게, 여러분 나이키가 아동 노동 착취해가지고 한번 문제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매운동 막 일어나고 했는데, 그 후로 나이키가 이제 항상, 물론 이게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이키가 그 후로 각성을 한 거죠. 매니지먼트에서. 그래서 이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나이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거일 거예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어떤 기업의 평판 추락, 이거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나이키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겠겠어요. 근데 나이키가 외부에 포장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나이키가 외부에 자기 회사가 우리 평판 추락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평판 추락 안 하도록 노력하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죠? 그리고 그리고 어떤 후진국에서 발생하는 어떤 노동이라든지 어떤 자원에 대한 어떤
자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우리는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경영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시민사회,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각성, 그리고 언론의 이런 언론을 통한 어떤 사회적 투명성, 이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투명하지 않으면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얘네들이 어떤 온갖 나쁜 짓을 해도 투명하지 않으면은, 이건 알려지지 않으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 투명성은 이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은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왜 분노할까요? 소비자가 분노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소비자들은 왜 방글라데시에서 아동 학대 발생하는 거에 내가 왜 분노해야 될까요? 그 소비자가 분노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이죠, 그죠? 이런 것 때문이죠. 인간은 그렇게 비윤리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전체를 보는 호모사피엔스가 상당히 호모사피엔스로 해서 연대가 있는 종이라는 거 종인가 보죠. 하여튼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기후 위기는 이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투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연 자본주의가 충분히 투명해졌나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런 제품을 보면은 이 제품에 정보가 있잖아요. 이 제품을 보면은 개인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투명해졌어요. 그죠? 이게 이제 이 제품이 칼로리가 얼마다, 여기에 어떤 원료를 쓰고 있다,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거는 우리가 그 국가 기구를 통해서 검증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투명성이 있죠, 어느 정도. 근데 이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했느냐, 그 투명성이 있나요, 지금? 투명성 없잖아요. 이 제품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탄소를 얼마나 이게 배출했지? 투명성 없잖아요, 그죠? 이거 생산하는 동안 우리가 환경 파괴 얼마나 했죠? 없잖아요. 우리가 지하수도 환경이죠. 우리가 노동 착취를 얼마나 했느냐? 투명한가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한 모든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가? 그거 쓰여 있나요?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아동 노동이 있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건강에 대한 투명성은 왜 있을까요? 기업들이 건강을 훼손시켜서 이용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설탕을 막 소비하게 유혹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건 윤리적인 가치잖아요, 그죠? 그 윤리적인 가치 때문에 그 투명성이 도입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왜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회계 불투명성을 통해서 사기꾼들이 설쳐서 건강한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자본시장에서 정보로부터 소외된 소수의 소액 투자자들,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 그 소액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우리가 그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계 투명성을 위반하는 기업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본주의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자본주의는 그런가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구의 자본주의는 그런가요? 기후 위기,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동 노동, 환경 파괴, 그 가치를 투명하게 우리가 어딘가에는 표시해 줘야지. 그 투명성이 있으면 개개인이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소비자들이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만들어진 거예요. 불투명하면 윤리적 판단을 어떻게 해요, 불투명한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소비자들은 그냥 이 알려진 것을
통해서 자기 쾌락을 추구할 뿐인 거죠. 투명하게 만들면 소비자들은 기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계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소비하는 기계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투명성이고, 회계 투명성뿐만 아니라 환경, 그리고 인권, 그죠? 가치에 대한 투명성,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근에 뭐 ESG 경영을 강조하잖아요. 투명성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ESG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투명하게 되도록 관리해 온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불투명하게 내버려둔 부분들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이 ESG 경영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국제기구가 강조하는 ESG의 어떤 기본 지침인 거고요. 그리고 기본 지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ESG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면 기업이 거기에 그 프레임워크와 ESG 평가에 따라서 기업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한 5분 안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류가 이제 그 글로벌 사회가 한 몸이 돼서 이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시작한 것이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뭐 경험에 몇 안 되는 경험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거 있죠. 몬트리올 의정서. 그러니까 남극이라든지 극지방에 오존층이 파괴되는 문제. 그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제 그 하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프레온가스라든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 되는 그 화학 물질을 쓰지 않기로 약속한 그것이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몇 안 되는 첫 번째 하나의 그 하나의 경험이고,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이제 그 오존층 파괴 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선진국들이었어요. 후진국들은 그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오존층 파괴 물질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어떤 책임 분담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 협정을 맺을 당시에 후진국들에게는 감축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후진국은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봤자 후진국이 활용하는 그 오존층 파괴 물질의 비중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10% 이내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을 이제 선진국이 배출했고, 지금 이제 오존층 파괴도 지금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G20 국가가 배출하는 비중이 80% 이상이에요. 80%.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 같은 경우에 이제 후진국은 감축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선진국에 감축 의무를 부여했고, 그 기술 개발이 되고 나서 이제 후진국이 기술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후진국을 지원하는 하나의 그 기금도 마련했었고요. 그래서 후진국의 기술 지원과 감축 의무로부터의 어떤 면제를 이제 어느 정도 보장해 줬기 때문에 그런 몬트리올 의정서에 전 세계가 합의할 수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오존층 파괴를 막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과연 우리가 기후 위기도 그런 방식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최초의 협의가 이제 교토 의정서고요. 교토 의정서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어떤 일정 기간 이내에서의 2020년이라면 정확한 연도는 아마 책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일정 기간 이내에서 얼마나 선진국들이 감출할 것이냐.
교토의정서에서도 후진국은 감축 의무에서 배제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교토의정서가 맺어질 1997년에 한국은 그 후진국의 카테고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감축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을 2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부터 고민하지 않게 만든 하나의 원인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기후위기 대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감하다고 저는 무감하다고 무감각하다고 보는데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별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로 보면 되고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와 관련된 인터넷에 구글로 서치해 보면은 기후위와 관련된 단어가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느냐를 한번 카운팅을 해보면 한국 사회는 서구 선진 사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카운팅 숫자가. 그거의 하나의 그걸 보면은 이제 얼마나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고, 그 원인은 한국이 교토의정서에서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배출 저감에서 면제받을 수 있었죠.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원인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과연 선진국이 이 기후 체제를 어떻게 보면 후진국의 어떤 경제 개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포용적 기후 체제로 협의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기후 제국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기술이잖아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 우위를 선진국이 이용해서 후진국이 선진국을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무기로 쓸 것이냐, 후진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어떤 사다리를 걷어차는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해서 만든 제품은 우리는 관세를 엄청나게 때릴 거야. 이런 탄소 국경 조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다. 탄소 국경 조정을 통해서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 후진국의 어떤 성장을 억제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게 돼요. 최근에 코백스라는 어그리먼트가 있었죠. 우리가 코비드 19 코로나19 백신 개발할 때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으로 그 이익을 그 베너핏은 돈의 힘에 의해서 나누지 말고 개개인의 권리에 따라서 나누자.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인류 공동의 공유 자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 그 혜택을 돈이 있는 선진국의 국민만 봐야 되느냐? 모두 다 봐야 된다. 그럼 이게 제대로 지켜졌나요? 처음엔 제대로 지켜지는 듯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결국은 제대로 백신이 공급되지는 못했죠. 어쨌든 그런 어그리먼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에너지 전환의 현주소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이제 지난 20년 동안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국가별로 얼마나 했느냐 그 측정한 건데, 한국은 대략 단위가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대략 조 단위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하시면 15조 정도 했던 거죠. 15조 정도 했던 거죠. 칠레가 18조 했고, 남아공이 20조 했고, 터키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고, 스웨덴은 우리 인구의 10%도 안 되잖아요. 10%도 안 되는 스웨덴이 이만큼 하고,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영국, 이탈리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했죠. 독일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지만 훨씬 많이 했죠. 일본, 유럽 전체, 중국도 엄청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뒤처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최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이제 기구에서
23년인가 21년인가 이거 21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에너지 전환 지수를 이제 측정했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한 규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비중, 발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얼마나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집계된 자료입니다. 보면은 한국이 이제 이건 이제 OECD 국가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49위를 했죠. 점수를 보면은 점수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죠. 이게 51점이죠. 이게 선진국들은 대개 여기 20위권 아니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국가는 대부분 후진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얼마 에너지 절감한다. 지금부터 몇 프로 감축해야 되느냐? 그 맞추려면 EU는 이제 2%, 우리나라는 4% 이상 해야 됩니다. 매년. 이거에 비하면 이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되게 좀 다른 선진국들은 기준이 90년이죠. 우리는 기준이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낮춰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훨씬 물론 이것도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훨씬 빨리 감축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 그래도 격차가 적어 보이긴 하는데 그 원인은 이제 거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너무 다른 선진국보다는 낮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4.1%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대처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이게 앞으로 이제 그 무역에 있어서의 상당한 불확실성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수출 무역 의존도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다른 높은 1, 2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후 위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대처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 체질을 수출 의존,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물론 장기적으로 낮춰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5년, 10년 안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이제 당장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건 당장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잘 못하면 수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빨리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근데 지금 과연 한국 사회가 이 과제에 얼마나 무감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가장 큰 그 하나의 눈에 띄는 현상은 뭐냐면 작년에 그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 그 소비 가격은 올랐나요? 거의 안 올랐죠.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에너지 가격이. 이런 나라는 거의 없어요.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는 없어요. 에너지 국제시장 가격이 그렇게 많이 변화했는데 그러면 그 부담은 다 누가 보겠어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다 보겠죠. 그 많은 적자를 에너지 공기업이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공기업이 복지정책, 산업정책 다 한 거예요. 작년에. 공기업한테 복지정책, 산업정책 시킨 거예요. 국가가. 강제로. 그럼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안 올라가면은 소비자들이 에너지 저감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업이 에너지 저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기업과 소비자가 절실히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우리 스스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에너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기관들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본다면은 훼손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가 경제 정책이 우리가 대기업에 밀어주기를 해서 대기업이 성장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성장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가 어떤 산업에 직접 투자를 해서 그 산업을 직접 육성을 과감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기는 어려운 하나의 개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 경제 정책이 어떤 기업에 몰빵하고 뭐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은 뭐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좋은 기업이 살아나고 더 혁신적인 기업이 살아남고 더 혁신적인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 역량도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한 거는 인적 역량 때문에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역량이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사회적 역량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역량이라는 거는 시장의 질서, 시장 질서가 어떻게 하면 혁신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혁신하는 기업이 성공하게 만들고 큰 기업이 혁신을 하는 기업을 뭐 어떤 혁신을 뭐 뺏어간다든지 아니면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갑질하지 못하게 하고 시장이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해지게 만드느냐. 그런데 우리가 경제 정책에 포커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져서 시장과 법 질서가 더 투명해져야만 그런 이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그런 공정한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뭐 물론 인적 역량이 강화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강자가 독식하는 그런 노동시장 체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지금 노동시장이 강자 독식 체제예요. 여러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대기업 고용 비중이 10%보다 낮아요. 그런데 대기업이 임금 수준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대기업 임금 수준이. 미국보다는 절대적으로는 낮지만 GDP 비중으로는 미국보다 높아요. GDP 비중으로 대기업 임금 비중이 우리만큼 높은 나라는 선진국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GDP 대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중소기업 임금은 또 다른 선진국보다 너무나 낮아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심한 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따라서 승자 독식 체제다. 이런 체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건전한 기업가가 만들어지고 그 건전한 인적 역량이 만들어지죠. 대부분의 80% 이상의 인적 역량이 이 승자 독식 노동시장에서 파괴되고 있어요. 파괴되고. 내가 그 10%, 상위 10% 안에 못 들어가면은 휴일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내 노동 역량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빼앗기고 한번 거기에 그 말려들게 되면은 더 이상 거기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럼 아르바이트 하다가도 혁신적 기업가가 돼서 성공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나와야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량을 노동시장이 역량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교육만이 아니고 노동시장의 역량을 만드는 하나의 그 교육의 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네.